용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왕. 용왕에 대해서 용신왕이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뭐 계룡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리형 이야기도 있고, 박혁거의 부인 그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삼국유사 초기에 보면 신라와 관련해서는 용신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이 뭐 나타났다는 둥,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뭐 하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지금은 그렇게 범주구분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상상의 동물 이게 아니고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멸종을 했는지 안 그러면 종 분류가 달라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대부분 아무튼 뭐 연못, 그 다음에 우물 이런 데랑 관련해서,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제일 유명한 용은 그 시조들하고 관련된 그런 용 이야기 플러스 황룡사용. 그리고 황룡사용도 전통신앙이 어떻게 보면 불교 쪽으로 수용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의 절터라고 하는 데들이 다 무속의 성지예요. 그러니까는 불교 이전 종교, 신라 전통 무속 종교의 성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래서 용궁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나오고, 지금 그 황룡사에서 용궁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알죠. 어디냐면 지금 황룡사 그 옆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황룡사 기념관. 그 기념관 뒤쪽, 그러니까 옆에 그 나무 있는 쪽. 내가 그 가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안타깝네. 그쪽이 용궁입니다. 어떻게 네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 발굴을 해보면 거기가 예전에 늪지였거든요. 진짜 그 기록대로 늪지였었어요.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늪이었고, 그걸 메꾸고 지은 거예요. 황룡사라고 하는 절터를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왕궁터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절로 바꾸고, 그 중간에 사건이 용이 튀어나왔다는 사건이잖아요. 황룡이 올라갔다. 왜 올라갔는지는 몰라. 왜? 올라가 봐야 다시 내려오거든. 가서 뭐 할 건데. 내려오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나중에 황룡사 구층탑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장률사가 태화지, 중국 오대산에 태화지라는 산상 연못이 있어요. 산 위에 고지대에 연못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다 신령하게 여겼어요. 신령하게 여겼어요. 산 위에 어떻게 연못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 백두산 천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뭐 화산 분출할 때 뚜껑이 날아갔겠지.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눈이 막 고일까? 근데 산이 높으면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쪽에 이제 눈도 오겠지만 산을 넘어가지 못한 구름들이 그쪽에서 더 많은 수증기를 뿌려요. 그런 과정에서 채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밑에를 파도 물이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고이는 정도지, 주변에 있는 물들이 고이는 거지, 그게 막 이렇게 계속 물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올라오는 물이 좋은 겁니다. 고이는 물은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용수순처 올라오는 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원지 얘기할 때도 우리는 강의 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쫄쫄 실개천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시원지라고 놓지 않고 어디든 중간에 한 군데에서 확 솟아 올라오는 데를 시원지로 미정해. 왜냐하면 그걸 신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땅에서 습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거미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고인다, 이런 거는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룡사지 같은 데는 그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자리, 발굴을 통해서 거기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자리가 있고, 실제로 지금도 물이 그쪽에서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발굴에 직접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물이 있는지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 거기 황룡사 우물이 아직도 안 마르고 있죠. 그 시절의 우물이 지금도 안 마르고 있죠. 그리고 자장률사 그 중국 산서성 오대산 그 태화지라고 하는, 거기는 산 높은데 연못이 있는데, 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높은 쪽 산에서 안쪽으로 스며다가 올라오는 우물이 연못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솟구치는 자리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상황 파악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한 해발 그래도 한 1,500에서 2,000, 한 1,800 정도 사이는 될 거예요. 정확하게 해발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서 물이 나오니까 신기하지. 솟아 올라오는 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용이 사는데, 그 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태화지 용이 황룡사를 지키는 용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는 뭐냐면 그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놀러 갔으면 끝났을 건데. 그리고 통도사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9마리 용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잘 나가는 절터 중에 연못을 메꾸고 용을 항복받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거기 9마리 용이 있었는데 8마리를 떼찌떼찌 해갖고 보내고 한 마리만 거기다가 남겼다더라. 걔는 좀 순한 애였더라. 걔는 좀 진라면이고 저건 불닭볶음면들은 다 조졌다더라. 그 얘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무속적인, 신라 전통의 무속적인 부분들을 불교가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융합하고 일부는 뛰쳐나가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걔네의 토템은 뭐였느냐? 용 토템이구나. 그리고 용이 또 다른 말로 미르예요. 미르. 원래 신라 예전 방언으로 그냥 미르예요. 미르. 그래서 예전에 있었잖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미르 재단. 용이에요. 그래서 미르하고 미륵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미륵. 그리고 실제로 왜 그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륵과 용의 연결고리는 인도 쪽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간다라 쪽에서 보면 미륵의 가장 큰 특징이 쌍용 목걸이라고 나타납니다. 용이 2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구를 묶고 있는 그 목걸이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은 용화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듯이 용화수에서 하고, 그 회상을 용화세계라고 합니다. 용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는 사바세계, 거기는 용화세계. 그래서 용화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미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용하고도 또 연결이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또 이렇게 뭔가가 불교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미륵이 의외로 무속신앙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선돌이라고 있어요. 선돌 압니까? 입석.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뜬금없이 서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돌은 또 다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운 돌도 있고 진짜 그냥 천연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이 있어. 이 서 있는 거가 그러니까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원인들을 생각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팔뚝 들듯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돌이거나, 뜬 돌 다 신령하게 봐요. 뜬 돌, 부석사의 부석처럼 뜬 돌. 뜬 돌 어떻게 돌 뜨는지 아세요? 그보다 높은 산 쪽에서 떨어져 내려왔거나, 이렇게 굴러서 내려왔거나, 어떤 일에 의해서 바위가 깨져서 굴러서 떨어져서 얹혔거나. 근데 그런 상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신령하게 잘 안 나와. 이야기가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옆에서 떨어질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어떻게 얹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돌들이 신령하게 되거든요. 중국 황산 가보셨어요? 그래서 황산, 중국의 황제랑 관련된다.
황제의 공손헌원씨랑 관련된다는 썰도 있고, 산 중에서 뭐 제일 이쁘다 뭐 이래서 운무, 그 다음에 무슨 저 소나무, 그 바위 이런 것들이 섞여서 아기자기하게, 장가위 같은 거는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바다 지형은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돌이 화강암 계열이 이렇게 있는 산들을 신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위 같은 경우는 그냥 뻘층이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바타 영화 보듯이 그렇게. 그래서 그 지층 자체들이 약간 서금서금한 지층들이에요. 그런 데는 신령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장가계는 옛날부터 떴던 산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경치들을 보고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동네예요. 그 동네가 지형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농사 지을 거야 뭐 할 거야, 이거 참 피곤하지. 그래서 장각의 계림 이런 데는 사실은 다 그게 바다 지형이에요. 바다 지형. 바다 지형이고, 화강암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높게 보는 산은 중국에서 화산이고, 화산은 2000m짜리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 2000m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령해.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막 들지. 그리고 황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아기자기하지. 근데 그 황산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진 찍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비례석입니다. 비례석이라고 마치 UFO가 충돌한 것처럼 이렇게 딱 꽂혀 있는 바위가 있어. 비례석이 날라온 돌이라는 뜻이에요. 비례예요. 비례. 예, 날라서 왔다. 진짜 보면 붙은 데가 없어. 신기한데? 그럼 주변에 뭔가 이렇게 큰 더 높은 지형이 있어서 혹시 떨어졌나? 없어. 주변을 다 둘러봐도 없어. 그래서 신기한 거야.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원래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대산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오대산, 제가 있는 월정사 쪽에도 그런 돌들이 있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돌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때 어디는 좀 강한 놈이 있고 어디는 좀 약한 놈이 있는 거야. 밀도에 의해서.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약한 데는 다 쓸려 나가는 거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깎여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밑에 쪽이 약한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쪽이 풍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옆에서 보고 있으면 뜨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부석사의 부석도 내나 그런 비슷한 걸걸? 월정사에 가면 그 오대산 계곡에 제가 작년에는 보살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가면 그게 신선의 공깃돌이 있어요. 신선의 공깃돌. 그러니까 신선이 공기하듯이 이렇게 돌이 그냥 이렇게 덩어리 된 게 이렇게 딱 그 바위 위에, 맨바위 위에 한 두어 개의 머리만한 돌에 받쳐서 그 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이 공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갑다. 그래서 그 신선의 공깃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깃돌 4개는 어딨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저 남인도에 가면 크리슈나의 버터볼이라고, 걔네는 또 뭐 버터 이런 거 먹어가지고 또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떠 있으니까 공깃돌을 생각을 한 거고, 걔네는 버터 조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슈나의 버터볼이라고, 그거 유명해요 그것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게 설악산 흔들바위도 그런 걸걸? 설악산 흔들바위도. 그래서 크리슈나의 버터볼도 제가 그거 세계 그 문화유산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밀으려고 그랬었잖아 또. 흔들바위도 한번 민다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그 사기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잖아. 뭐 씨름부들이 또 단체로 가서 뭐 떨어뜨렸다는 둥 뭐 이런 거 한두 번 다 낚여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말고. 그러고 보면 참 그 시절에는 진짜 나라에 재밌는 것도 없고 진짜 거지 같았어. 요즘은 설악산 흔들바위 누가 신경도 안 쓴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찌라시거리였었던 거야. 찌라시거리였던 거야. 그래도 뭐 요즘 같으면 뭐 고려 아연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사건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주주가 사모펀드를 끌고 왔대.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루나코인 뭐 이런 거나, 그래야 사건이지. 어디 설악산 흔들바위. 야, 루나코인 그때 날라간 돈으로 치면 설악산 흔들바위 100개는 만들 거다. 그 100개는 만들다. 100개는. 그때 우리 50조 날아서 50조. 루나코인 사태 때 50조 날아. 아마 이번에도 엄청 큰 그거였을 거예요. 저거 있었잖아. 티몬 사태. 예.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식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흔들바위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있으면 그 비례석이야. 비례석이야. 그래서 그런 돌들, 그 다음에 물이 밑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들.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다 찾아보아요. 왜? 궁금하잖아. 신기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하니까. 그래서 보면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주장들은 제가 말하는 그런 정도고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밀양 얼음골 그런 것도 신기했지. 알고 보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좀 추운 쪽을 통과해서 공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진짜 웃기는 얘기 있었잖아. 밀양 얼음골 사과에 중간에 그 꿀 들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그 노란 걸 꿀 들었다 어른들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꿀이 왜 사과에 있어요? 내가 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꿀값보다 그 사과값이 더 비싸. 꿀이 오히려 싸다. 꿀이.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그런 거를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기한 데에는 용이 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용은 여기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223쪽에 나오는 문무왕 법민의 용이죠. 불교 용은 아니에요. 문무왕 법민.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이거든요. 신문왕이 동해에 무슨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안개가 껴서 뭐 섬이 나타났다 어쩐다 하니까 그 섬이 이동하는 섬 이야기가 나와요. 섬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진짜 상징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섬이 이렇게 떠다닌다는 뜻은 뭐냐면 거북이 등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북이 등 위에 섬이 있어. 거북이 등 위에 섬이 있다고. 거북이가 대따시 큰 거북이가 있어. 그래서 그 위에 섬이 있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아유, 인생 편하게 살았구나.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들어봤죠? 삼신산이라는 거. 그게 다 거북이 등 위에 있는 산이에요. 거북이 등 위에 있는 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건데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가 하나 더 있어. 그 다른 세계가 어떻게 보면 본질의 세계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세계가 있고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세계가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는 거예요. 꼭 불교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세계들을 얘기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안피안, 불교식으로 말하면 차안피안 이렇게 두 개의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은 다른 세계에 있어. 이 세계에 개입은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다른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 겹쳐 있어도 뭐 다중우주로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귀신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랑 같은 세계에 있어. 그래서 밥을 줘야 돼.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야. 그리고 그쪽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은 더 많이 줘야 돼. 그게 3년 심효살이에요. 3년 동안 밥을 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 생각에 의하면 뭐 하는 짓인가 싶지. 곡물이 부족한데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무덤 앞에다가 매끼 밥상을 차려놓는다는 게 이게 제정신인가 싶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세계관 속에서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귀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신들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신선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동굴 같은 데를 넘어서는 이상향 속에 숨어 살아. 그게 청학동이야. 그게 청학동. 동굴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공간이 나와. 그러니까 동굴이라고 하는 약간 바늘구멍 같이, 그러니까 이 세계와 연결은 되어 있는데 함부로 못 가는 세계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착 지나가서 가면 넓은 개활지가 나오고 거기에 신선들이 살아. 그런데 걔네는 여기를 이렇게 기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청학을 타고 날라서 다녀. 이렇게 비행 드론의 시작이지. 네, 그게 청학이야, 청학. 청학은 일반 학이 500살을 먹으면 푸른 학이 돼요. 푸른 학이 돼. 그래서 절에서 학 그림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푸른 학이 많이 있어요. 푸른 학이 많아. 네.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500원짜리로. 이순신 장군을 조졌지. 이 학대가리가 이순신을 이겼어. 학이 그렇게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이 잘 안 되죠. 이유는 뭐냐? 구글 지도로 해보면 이게 동굴을 통과하든 어쩌든 간에 거기는 이 지상 공간이거든. 그러면 구글 지도로 봐버리면 신선들이 이게 뭐야? 신선 딴짓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신선 바둑 두는 걸 감시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거야.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신선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 동굴을 통과하는.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세계잖아. 그러니까 그 길이 한번 뚫리면 또 다른 놈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도화원기에 보면 도연명의 그 무릉도원 이야기에 보면 기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찾아갈 수 없다는 설정으로 나와. 야, 그게 되풀이는 안 되네. 잭과 콩나무처럼 콩나무가 잘리면 끝나는데 이거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정들을 해. 근데 이것도 말이 잘 안 되잖아.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야, 그거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계속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러면 어떤 팀이 나오겠어? 섬이야. 하지만 섬이면 섬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 움직이는 섬이야.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북이 위에 있어. 거북이 위에. 그래서 신선들이 사는 데가 거북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어디에 있냐면 중국의 서해입니다. 중국의 황해, 우리의 서해에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이 서해가 진짜 용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다 서해를 건너가.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썰들이 나와. 그래서 자장률사도 거기서 무슨 뭐 용궁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동, 그 정암사 사적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거기서 뭐 수만호탑을 받아왔다는 동,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그 동네 돌입니다. 그 동네 돌, 그 정암사 쪽 돌이에요. 다 뭐 그런 거고, 그런 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용궁에서 무슨 뭐 비법을 배웠다, 명랑 스님, 그거 다 서해 용궁이에요. 서해 용궁. 동해 용궁 얘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 동해는 수심이 있고 우리는 그쪽으로 멀리 나갈 일이 없었거든. 왜?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근데 서해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해가 진짜 낮은 바다입니다.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예요. 그래서 용궁 건축을 좀 세게 올리잖아. 고층으로 짓잖아. 바다 밖으로 튀 나온다. 바다 밖으로 튀 나온다. 아니야. 44m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강남의 아파트 좀 높은 걸 보면 44m 이상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서해 쪽에 잘만 하면 저게 유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낮은 바다 지형이 융기한 데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있잖아요. 그 예전에 다 바다였었어. 다 바다야. 그래서 오히려 동해보다 저 서해 쪽이 조금, 물론 있다는 데는 확실한데 알고 있죠, 우리가. 그게 서해 쪽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칠광구잖아. 그 유명한 칠광구. 칠광구. 그건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단 우리 영해냐가 지금 약간 문제가 된 거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이어도 뭐 이런 거 해갖고 거기다 뭐 이렇게 좀 쌓고 있지. 주장하려고. 중국도 그런 짓 하잖아. 비슷해. 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서해랑 무역하면서,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무역하면서 바다에서의 문제들, 지금은 서해 바다나 이런 거는 진짜 바다도 아니에요. 서해 바다나 안 그러면 일본 현해탄 뭐 이런 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게 다 위험한 바다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되는 바다들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그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신라는 동해용입니다. 이 서해용 팀이 있고 동해용 팀이 있어. 그러니까 삼국 통일하기 전 신라라고 생각을 해봐. 동해용이 많이 나오겠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요. 이런 전설들이 좀 섞여 들어가. 그래서 동해 바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신문왕이 올라갔더니 거기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대나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만파식죠. 자르고 그다음에 흑옥대라고 하는 걸 줍니다.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다. 흑옥대라고 허리띠를 줘. 허리띠. 그게 그 흑옥대라고 검은 옥으로 된 허리띠예요. 검은 옥으로 된 허리띠. 근데 그게 옥대 보셨어요? 경주박물관 이런 데 보면 옥대라는 건 옥편으로다가 요렇게 금실로다가 해서 요렇게 허리띠를 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 옥장식이 전부 용이래. 전부 용이래. 예. 그래서 진짜 이랬더니 그러면 의심나면 한번 띄워볼까요? 이래서 그 허리띠에 있는 그 조각을 물에다가 넣으니까 바로 용으로 변신해서 하늘로 승천하고 거기가 연못이 됐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 전에 신라 왕조에서, 그러니까는 김춘추부터가 중대 신라예요. 그 전에는 성골들이 왕이 되는 고신라가 되는 거고, 중대 신라, 상대, 중대 이렇게 하는데, 상대 신라에서 최고의 왕이 어떻게 보면 진평왕입니다. 선덕여왕 아버지. 근데 진평왕 때 불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서 진평왕이 뭘 받냐면 천사옥대를 받습니다. 천사옥대. 신라의 삼보가 있어요. 신라의 삼보가 진흥왕의
장육존상, 황룡사 장육존상, 그 다음에 나중에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층목탑,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옥대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왕 아들이 동륜태자, 동륜태자 아들이 진평왕, 진평왕 아들이 진평왕 딸이 선덕여왕. 요 사람들 요 동륜계를 성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골의 정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특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라고. 그래서 진평왕 때 천주사 제석천 기도하는데 딱 들어갔더니 천사가 내려왔대. 하늘에 사자가 딱 내려와가지고 준 게 뭐냐면 하느님이 준 옥대예요. 옥으로 된 허리띠. 그래서 그걸 차고 왕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진평왕이. 그 얘기는 뭐냐? 불교적인 측면과 연합해서 그 상대 신라의 마지막에 정권을 안정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선덕여왕 때까지. 그리고 중대로 넘어가면 이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덕여왕 이름이 덕만이거든요. 덕만이 불교적 이름이에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덕만. 그리고 선덕여왕 아버지가 진평왕인데 진평왕이 백정이에요. 이름이 백정. 그다음에 엄마가 마야 부인. 백정이 부처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연결시켜서 이름들을 짓고 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게 불교 시대거든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까지 이 왕관 썼을 겁니다. 금관 우리가 아는. 그 다음부터 이거 아니 금관 선덕여왕 때도 금관 안 썼을 거예요. 그거는 약간 무속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무속을 반영할 때 금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시절 이전에 쓰던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놔뒀을 거고, 그 다음에 중대신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호도 불교가 아니고 유교식으로 바뀌어. 무열왕이라고 하는 유교식으로 바뀌어. 그리고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하필 또 춘추야. 춘추가 공자가 지은 책이 춘추입니다. 공자가 지은 역사책. 시서예악 춘추. 시서예 역 춘추.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 이걸 삼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기, 그 다음에 춘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춘추. 악기는 나중에 사라져요. 그래서 예기에 지금 편명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삼경이라 그러고, 경은 세 개고 예기하고 춘추는 경은 아니니까 시경, 역경, 서경만 경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사서가 붙잖아.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책을 얘기했냐면 책 중에 최고를 경서라고 했었어요. 그게 삼경사서를 뜻하는 말이에요. 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명칭이 그렇게 나가. 요즘은 경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경서라고 썼었어. 시대마다 또 이게 가리키는 용어들이 좀씩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면 왜 저들은 다 깠을까를 보면 그게 좀씩 보여.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고, 중대신라를 연 태종무열왕 계통은 불교 선덕여왕 계통 그쪽 쉽게 말해서 성골들이 불교랑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좀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줬다는, 제석천이 줬다는 옥대를 안 하고, 불교적인 권위가 있는 옥대를 안 하고 자기네 옥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용이 준 흑옥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속이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문무왕이 죽어서 나는 호국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용이라고 하는 거는 용을 중심으로 하는 무속 집단이에요. 무속 집단. 그러니까
문무왕은 약간 무속 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김유신은 33천이라고 나오거든요. 도리천에 있는 33명의 신들 중에 한 명에 속하는 게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이 의외로 불교적인 색깔들을 좀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불교와 무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좀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나오고, 그 용이 되려고, 용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불교의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은 축생인데 왜 용이 되려고 하십니까? 임금이 낫지. 예. 이거는 불교적 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 용 개념은 킹코브라를 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킹코브라 같이 좀 덜 떨어지는 놈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문무왕이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전통적 용 개념은 뛰어난 걸 의미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약간 깔리는 거예요, 용이. 불교적인 용은 킹코브라고, 그 다음에 전통적 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식 용,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용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잘 나가는 놈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문무왕이 뭐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 살생도 많이 하고 해서 나라만 지킬 수 있다면 용이 되는 축생의 과보도 가하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수중능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중능 이야기로. 그래서 문무왕에게도 뭔가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속과 불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융합시켜 보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튼 무속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셌었던 것 같아요. 왜 불교적인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냐면 화장했거든요. 그 당시 승려도 화장 안 합니다. 그 당시 승려들도 화장 안 합니다. 그래서 화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장례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도 그렇고 근세도 그렇고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에게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교와 관련해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는 그 선묘 이야기죠. 의상대사 선묘. 앞으로 2장 넘어가면 의상대사 선묘 이야기. 한 장 넘어가면 221쪽에 보면 유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의상대사가 나중에 중국으로 유학 갔을 때 그 동네 관리였었던 유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선묘였는데 선묘가 이렇게 좋아했대. 그런데 나중에 의상대사가 이제 우리 신라가 당나라의 침공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도 없이 귀국하거든요. 혼자서. 그때 이제 이 선묘가 못 따라가고 자살하죠. 그건 좀 슬픈 사건이야. 슬픈 사건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 자살하고, 자살하자 용이 됐대. 나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자마자 용이 됩니까? 어때? 자살하자마자 용으로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윤회론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죽자마자 용으로 변신했다는 거는 변신이에요. 그건 윤회가 아니고 변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다른 층위가 있는 거예요. 불교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속적 얘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변신이라고 하는 거는 석탈의 왕 뭐 이런 거 김수로 왕 할 때도 나오거든요. 매로 변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변신수를 쓰는 거야. 불교는 변신이 아니고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변신했다 이러면 논리적 층위가 다른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거기서도 나오는데, 목련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람분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엄마가 아귀가 됐어. 아기가 됐는데 이제 재를 올려주니까 개가 된다는 중간 단계가 나와.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감로도에 보면 개 그림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목련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귀는 어떻게 보면 귀신 계열에 있기 때문에 진료가 금방금방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상태가 바뀔 수 있는데 개로 하려면 환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개한테는 죄를 지내준다고 해서 천상으로 갈 수가 없어. 개 수명이 끝나야 가지. 그래서 이 설정은 사실은 논리가 충돌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건 변신 구조라고 하는 거고, 변신 구조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변신 구조는 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술법으로 변신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면, 옛날에 왕한테 잘 보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7급 공무원이야. 야, 너 3급, 그럼 상급이다. 위치가 변신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센 사람은 그 사람을 막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위치는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아직 그렇잖아. 내가 태어났는데 누가 나한테 뭘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줬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굴이 바뀔 수는 없거든. 이 얼굴로 사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안 바뀌어. 그래서 그 옥령경에서 나오는 그 개 설정은 분명히 동아시아적인 MSG가 들어간 겁니다. MSG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야. 추정을. 그래서 선묘가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용이 됐다? 이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화엄종 조사 회권이라고 그림에도 나와. 이 일본에서 전해지는, 일본 화엄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림으로, 의상대사의 일들을 그림으로 쭉 그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묘가 용이 돼서 뭐 의상대사의 바닷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의상대사가 나중에 부속사로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뭐 산적이 뭐 500명, 도적대가 500명이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석을, 그 돌을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 돌을 하늘로 띄었대. 그래서 부석이야. 그래서 띄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신통을 보고 이제 걔네들이 감업해가지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고, 몰라.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전설인지를 잘 몰라. 여기서 그냥 끝나면 그런갑다 할 건데, 그 부석사 앞마당을 팠더니 돌로 된 13m짜리 이렇게 용맥 같은 게 또 해가지고, 그게 그 대가리가 그 부석사 무량수천님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 진기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에 아마 용 전설이 있었던 대로 무속의 어떠한 성지로 들어가서 부석사가 창건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 자살한 여자가 진짜로 있었고, 그 자살한 여자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용으로 뭐 변신했다는 등 뭐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은 사람을 해원시켜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지가 잘못했으면 모르는데, 물론 뭐 지 잘못으로 죽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풀어주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서해를 수호하는 선묘용이지. 선묘용.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용 스토리가 진짜 오래돼서 구체화된 거라면 용의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선묘도 용 이름은 없어. 그냥 선묘야. 선묘야. 이 얘기는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관세음 보살이 용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좌우보처가 남순동자, 남순동자는 선제동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보처 해상용왕이에요. 해상용왕도 너무 뜬금없이 그냥 해상용왕이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 이러면 성림연대가 뒤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맨 뒤쪽에 보면 224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 법화경 같은 데서는 8대 용왕이라고 나와요. 이게 용신앙이 구체화돼서 토템이 되면 아예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파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거는 연원이 오래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연원이 오래지 않거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을 못 줬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제 쉽게 말해서 독자 노선을 걷는 데까지는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도. 그리고 우리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용 이야기는 계속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불교가 그 바닷길을 타고 온 부분도 있고, 우리도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영산해상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이 둘이나 들어간다. 용왕과 용녀가 들어간다. 용왕과 용녀가 들어간다. 그래서 용 지분이 제일 큰 거는 영산해상도다. 그러면 산신은 영산해상도에 없어요. 산신은 독립해서 나왔죠. 산신각, 삼성각 이런 데로 독립해서 나왔죠. 그리고 인도 쪽에는 산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유는 인도에 한번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에 히말라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안 가본 사람들 말이죠. 진짜 안 가본 사람들 말이야. 중국에 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의 서북 쪽에 그 콜륜산맥, 뭐 천산산맥 이런 게 4,000m, 5,000m, 티벳 이런 게 막 지천인데 뭔 헛소리를 합니까? 그 중국에 안 가봤죠. 분명히 안 가봤죠. 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들이 많이 사는 데를 얘기하지. 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없습니다. 산 거의 없습니다.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뭐 유럽에도 산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평선 뭐 보이고 이러면 알프스가 있고, 그런데 뭔 소리 하십니까? 야, 있는 데 있는 거야. 있는 데 있는 거. 그냥 보통 유럽 다녀봐. 없어. 그래서 인도에는 산신이라고 하는 게 끝발이 없다니까. 뭐 산이 있어야 끝발을 쓰지. 용은 킹코브라니까 지천이지.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 뱀과 인간은 사는 영역이 겹친다. 그래서 사자는 위험하지 않지만 킹코브라는 굉장히 위험하다. 꼴배다가 간다니까. 꼴배다가 구멍 2개 뚫리면 가는 거예요. 이게 탁 물리면 그냥 끝이요. 그러면 이번 경기는 끝났구나. 다음 생에 또 다음 기회를 보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용이 바다에 어떻게 보면 어족, 물고기들의 리더라더라. 이거는 인도식 개념입니다. 중국식 개념은 아니고요. 중국에 물고기가 용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해. 황하문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날개 달린 물고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용 토템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요하 쪽이에요. 황하 쪽이 아니고 요하. 요하가 어디냐면 요동 요서할 때 만주. 그러니까는 고구려하고 중국 경계선에 있는 세로로 흐르는 강을 요하라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쪽에 그거하고 봉황도 그쪽인 것 같아요. 봉황도. 그래서 용봉비무라고 하거든 보통. 용은 날고 봉황이 춤춘다. 그러니까 용과 봉황이 한 팀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착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 뭐 다 들어봤죠. 네. 청룡, 용, 남주작 그건 참새입니다. 참새야. 빨간 참새. 그 다음에 색깔은 사실은 방이랑 관련된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비늘 달린 놈 중에는 용이 최고. 그 다음에
새 계열 중에는 저 참새가 최고. 그 참새 아니야. 신령한 참새야. 신령한 참새. 그냥 참새 아니고 참새. 그리고 그거는 정령 같은 애예요. 그래서 그냥 생기는 애야. 암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길짐승 중에서는 호랑이가 최고. 그 다음에 껍질 있는 놈 중에서는 거북이가 최고. 이렇게. 그리고 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는 다 별자리입니다. 사신도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신이라고 하는 거고 사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사령이라고 하는. 범주가 약간 달라. 사신은 별자리고 사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에 거북이하고 용은 같이 들어갑니다. 얘네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린하고 그 다음에 주작이에요. 기린하고 봉황. 봉황이 들어가. 봉황은 암수입니다.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이에요.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 그래서 봉황 기린이 들어가는 팀이 사령이라고 하는 팀이고 사신은 주작하고 저 백호. 그래서 계열이 약간 달라. 계열이 약간 달라. 그래서 용은 두 탕 띱니다. 용하고 거북이는 두 탕 뛰어요. 거북이가 아니 용은 그렇다 치고 거북이가 왜 이렇게 끝발이 있을까? 그 생각 해봤어? 거북이 별거 없잖아. 갑골정이 있었잖아. 갑골이 있었잖아. 그래서 모든 신령한 예언의 어떻게 보면 주체가 거북이에요. 예언의 도구가 거북이라고.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거북이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장수의 상징이고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게 은나라 때 갑골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용이 두 탕을 띠기 때문에 용은 봉황하고도 같이 나와. 봉황하고 세트로 나와. 그래서 하늘에서는 봉황, 밑에서는 용. 이때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밑에 있으면서 날아다니고 봉황은 그러니까는 용봉 그러니까 용비봉 용은 나르고 봉황은 춤을 추는 거예요. 휘적휘적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봉황은 암놈과 순놈이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봉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내 건 말짱 황이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게 내 건 꽝이다 안 좋은 거다라고 할 때는 황인 거고 순놈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봉 잡았다. 봉이다. 예전에 최양락 선생님께서 나는 봉이야? 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봉황은 대나무 열매만 먹고 오동나무에만 앉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도 열매를 맺습니까? 대나무가 죽을 때 꽃을 펴요. 죽을 때 하얀 꽃이 나와. 그래서 대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그래서 용왕이 물의 지배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이 들어가서 인당수로 빠져서 죽고 용왕을 만나잖아요. 죽진 않았겠지 뭐. 만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들어가서 거기서 용왕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게 용왕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보내줬다고. 심청이 효녀긴 한데 이쁜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심청이 만났다는 그 용왕은 불교 용왕이에요. 불교 용왕. 심청전 전체가 사실은 불교 스토리가 많이 입은 거죠. 그리고 저 별주부전에 나오는 그 용왕도 불교 용왕. 불교 용들의 특징은 뭐냐면 용궁에 살고 처자 권속이 있죠. 처자 권속이 있죠. 중국 용들은 처자 권속 없고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수행해서 하늘로 날르려고 하는 무진장한 노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그래서 용왕기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바다랑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잘 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잡기를 바라는 거고, 또 용왕과 이제 용과 물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기우제 같은 거나 기청제 같은 거 할 때 용에게 기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전에. 용왕이 만약에 진짜 물고기를 대변하는 임금이라면 용왕제를 지내면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해야 된다고. 자기 백성을 밀어넣으면서 지가 뒷돈 받아먹고 백성을 팔아먹는 놈이 임금일 수는 없다. 이거는 악질 중에서 최악질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에 불이익을 주면서 국민들을 갈아 넣으면서 자기가 챙긴다. 야, 이건 진짜 나쁜 놈이지.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근데 용왕에게 뒷돈을 줄 테니까 네 백성들을 많이 잡게 해달라. 영험한 놈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게 용왕제로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이익과 인간적 사고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친구가 좋은 땅 소개해줘서 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길이 없어요. 땅은 있는데 길이 없어. 나 그런 사람도 봤어. 길이 없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 길이 없어. 그래갖고 뭐 지랄지랄 하더라고. 뚜껑 열리지. 그 맹지 걸리면 자식이 잘못하면 득보거든. 부모 때는 길이 없는데 뭐.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이러면서 나오거든. 팔아먹지도 못해. 그거 팔리도 안 해. 길이 있는 놈한테 팔아야지. 그 옆에 이제 붙은 사람한테. 그러면 그 붙은 놈이 제값에 사주느냐? 절대 제값에 안 사주죠. 싫으면 말든가요? 뭐 이러면서 갚는다니까. 그랬는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래서 그게 막 분노에 치밀어서 막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뭐 잘 팔리고 뭐 이렇게 되면 뭘 해주려고 했는데 뭐 태도 안 넣는 놈의 소리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 갑자기 도시계획이 되면서 글로 길이 났어요. 그것도 차도가 나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가면 도로가 뚫리고 가로등이 켜지고 뭐 이런데 대박이 난 거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절에 안 오죠. 그래서 절에 안 오죠. 맹지면 자잘한 기도비라도 받아 먹었을 건데. 도시개발돼서 개발돼서 잔 기도비까지 끊겼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땅을 삽니까? 라고 말하면 이익에 가려서.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었겠지만 너무 이익에 가리면 정상적 판단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 바다에 들어가서 죽기 싫으면 그 너무 위험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풍어제 뭐 이런 용왕제 같은 걸 지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물에 안 빠지게는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잡게는 그건 상도덕상 안 돼. 그리고 내가 용왕이고 어족의 대변자야. 나 같으면 배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야, 그거는 한국 대통령이면 한국 국민이 위험을 당한다면 그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맞지? 그거는 당연한 판단인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잡으려고 눈이 빨개갖고 저것들이 타고 오는데 야, 그거 뒤집어야지.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한 명이라도 건져야지. 우리 백성들을 살려야지.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받아먹고 그것도 뭐 대단한 거 받아먹지도 않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백성을 팔아먹겠냐? 그런데도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판단이 내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가렸을 때 사실 판단을 얼마나 잘못할 수 있는지,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친구 돈 벌었다고 할 때 주식 따라 들어갔다가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됐다라고 했을 때 1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지하가 있더라. 지하가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 3층, 4층 지하 도시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게 있지. 야, 그거 진짜 슬픈 얘기야, 슬픈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주식을 안 사야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내가 산 주식을 그 떨어뜨리는 사람들만 안 사면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처럼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게 기업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산 게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그게 용왕기도법 얘기에서 할 소리냐 싶기는 한데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